네, 두 번째 세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연말에 이 한반도 전략 환경 정세 전망하는 그런 집중 토론회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든 그런 싱크탱크나 우리 정부 기관에서 전반적인 어떤 정세 전망, 한반도 정세, 국제 정세에 대한 정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차별성 있는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가장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북한에 있어서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가 앞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아마 우리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디제스타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엄청난 그런 일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대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이 아니겠는가. 물론 미중 경쟁 속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번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한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갑수 대사님께서 일단 발제를 해주시고 두 분의 토론이 있고요. 이어서 난상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대만 사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이 꼭 군사적 충돌만 가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몇 가지 도발이나 블로케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한적인 그런 군사적 충돌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가상의 상황입니다만은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한다는 차원에서 대만 상황을 한번 가지고 오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갑수 대사님께 한 20분 정도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필요하시면 네. 네. 잘 아시다시피 대만 문제 이제 배경은 미중 대만 삼각관계의 변화에서 이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중 경쟁이 이제 본격화하면서 대만 문제를 미국이 이제 카드화하고 있고 또 중국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권력 공고화, 중국몽의 핵심 부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어떤 정치적인 과제로서 등장하고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거를 뒷받침할 중국의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대미 군사적인 견제 전략인 A2AD, Anti-Access Area Denial 전략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결부돼서 실질적으로 대만에 대한 무력 해결의 가능성이 이제 많이 제고됐다는 점. 그리고 이와 함께 중국이 홍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소위 일국 양제라는 대만에도 적용하려고 했던 통일 방식이 허물어지는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만 문제가 상당히 이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끌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대만은 1992년에 소위 9.2 공식이라고 그래갖고 하나의 중국 원 차이나 프린시플을 얘기하지만 서로 달리 해석하는 한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랑 비슷한 형태입니다만 어쨌든 9.2 공식을 통해서 대만의 독립도 막으면서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전략이 왔고 또 미국은 거기에 상응해서 소위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 왔는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다 무너지는 지금부터 계속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배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만의 현상에 대해서는 5월 1일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그런 평가가 많이 다른 뭐 Foreign Affairs지에도 뭐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대만 문제에 관해서 논설이 뭐 제가 뽑은 것만 해도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중국 양안 아카데미에서는 1950년에 대만이 이제 그 국민당이 대만으로 들어간 이후에 가장 위험한 수준이다. 뭐 이런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는 레드존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그 레드존이라는 게 보니까 그 아메리칸 풋볼을 할 때 20야드가 바로 레드존입니다. 그래서 레드존 직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진핑 주석 또 이제 무력 통일 가능성을 공언하고 그래서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여론 70%가 무력 침공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37%가 3년에서 5년 내 실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한답니다. 이게 중국 여론의 동향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리나 군사 전문가들도 상당히 공산당 내에서 조기 공격을 권고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듯이 대만 인근에게서 이제 전자전이나 이런 또 아디즈를 침공한다든지 뭐 이런 상당히 실천적인 군사훈련이 있는데 2020년에 380회를 했는데 금년 11월 말까지 877회입니다. 얼마만큼 군사활동이 증가했는지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해협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집중하고 군사력 배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필립 데이비드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금년 3월에 6년 내 대만 본토 상륙 능력을 보유할 것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걸 둘러싸고 뭐 밀리 합참의장은 이걸 좀 너무 과장된 거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만 계속 그런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 충돌 시나리오는 금년 11월 5일에 로이터스에서 T-Day for 타이완 인베이전인가 뭐 그런 타이틀로 해서 상당히 긴 그 논문 비슷한 것이 로이터스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6개 시나리오로 해서 마추섬을 봉쇄하고 그 두 번째는 금문도를 침공하고 세 번째는 해상 봉쇄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그 물자만 일부 쿼런틴 종류의 블로케이드. 4번은 완전한 풀 블로케이드가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에어 앤 미실 스트라이크. 여섯 번째가 올 아웃 인베이전. 전면 공격. 그래서 6개 그걸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이외에도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정보 심리전 뭐 이런 것들이 또는 특수부대를 파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이 군사적인 효과를 얻는 그러면서 외교전을 병행해서 대만 문제는 국내 문제다. 그리고 이건 방어적 조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식의 하이브리드 워 스트래티지 내지는 플래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되고요. 21년 금년 7월에 타이완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오리아나 마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아티클이 있습니다. Foreign Affairs에 거기 보면 4가지 단계의 그 군사 조치를 상정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주요 대만의 군사 시설을 미사일이나 공군이 공격하는 것. 두 번째는 해군 사이버 공격으로 봉쇄하는 것.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미군이나 미사일 기지 공군을 공격하는 것. 네 번째가 대만 본토에 상륙 공격하는 이 4가지를 상정하고 1번에서 3번 그러니까 3가지 앞에 3가지는 지금도 별 문제 없이 가능하지만 4번째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중 군사 경쟁에 관해서 쓴 거에 보니까 상당히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신장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번 달에 나온 포린 어페어스지에 보니까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이거는 단기전, 중국이 원하는 것처럼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고 핵전쟁의 위험이 크다라는 그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일면적으로 대만 침공 가능성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그 메스트로 교수가 얘기한 거에 의하면 국방성하고 랜드 연구소하고 워게임을 했는데 미국이 개입조차 못하는 가운데 수일 내지 수준의 전면전을 완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포린 어페어스지에서 반론하는 그러한 아티클이 실렸고 그걸 또다시 메스트로 교수가 재반론하는 그러한 것이 실렸는데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양쪽의 이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의 군사력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해서 특히 A2AD 전략에 의해서 미국과 일종의 그 패리티를 이루고 그러니까 즉 뭐라고 그럴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에 조금 그걸 더 비중을 둬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5, 6년 내로는 현실화할 위험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위기 관리 및 우발 충돌 방지 문제도 뭐 물론 중국이 그런 대만 침공을 하게 되면 뭐 이러한 위기 관리나 우발 충돌 방지 체제 자체가 뭐 작동을 하지를 않을 테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레토릭, 그 수사가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군사적인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검토는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가는 것도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양보한다는 걸로 비춰져서는 상당히 국내적인 그 위신이나 정치적인 지지면에서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 가을에 이제 시진핑 3기가 출범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시진핑 3기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소강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20, 30년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계속돼서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중국 입장을 살펴보면 시진핑 정권의 기반을 강화하고 그리고 시진핑이 이번에도 뭐 역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이 동기는 제가 보기엔 마오쩌둥을 넘어서는 21세기 진을 건설한 그 진 황제처럼 되려는 게 목적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면은 대만 통일 문제라는 것이 훨씬 그 레지티머시 내지는 레거시를 강화하는 그러한
좋은 재료임에 틀림이 없고, 특히 이 미중 경쟁 관련해서 요즘 얘기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여러 가지 내부 문제, 그리고 인구 문제. 이미 중국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줄어들었고 앞으로 계속 중국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성장률은 체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2030년대 중반이 피크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뭔가 하려는 그런 그 필요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대만의 어떤 통일을 위한 노력을 굉장히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사실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할 것은 중국의 민족주의라는 것이 공산주의가 쇠퇴하면서 그걸 대체하는 하나의 가치 내지는 이념 체계로서 중국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특히 2000년 이후에 난 세대들의 경우에는 중국의 고양된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의식적으로 굉장히 민족주의화가 돼 있다는,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중국 지도부에 대한 압박으로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압박으로 작용해서 유연성이 없어지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굉장히 전략적 모호성을 이 대남 문제에 대해서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무력 침공을 할 거냐 말 거냐 굉장히 모호하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오는 상대방의 오판 내지는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 또 대만으로 하여금 독립을 지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뒤에도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미국이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저는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점을 해서 이제 병합을 했습니다.만 그때 클린턴 정부에서 오바마 정부에서 제대로 뭐 어떻게 손도 못 쓰고 당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중국에서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에서 굉장히 공세적인 자세로 변했다는 그러한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뭐 1월에 우크라이나를 뭐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서방 미국 중심의 서방의 대응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미국의 대응 관련해서는 저는 이 대만의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억지력의 리트머스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만을 무력 점령할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핵 무장으로 가는 굉장히 합당한 명분을 제공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핵 확산의 트리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미국 내 워게임 결과를 보면 미국의 대만 방위 능력에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국가방위전략검토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간신히 이기거나 아마도 패배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고요. 특히 밥 전 국방차관의 경우에는 전쟁 연습을 해봤는데 18대 0이라는 아주 참담한 스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6년에 사실은 대만 위기가, 해협 위기가 있을 때 한국만 두 척으로 중국을 물리쳤었는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조만간 발간 예정인 하버드 대학교의 군사대 경쟁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끝났다. 모든 영역에서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다. 그리고 플로노이 전 국방차관보에게는 A2AD 전략이 이미 제1열도선 내에
즉 일본 열도,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연결되는 제1열도선 내에서는 미국이 공중, 우주, 해상에서 우세를 빠르게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미국의 방위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 정부에서 통합 억지라는 말을 씁니다. Integrated Deterrence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고 외교적 경제적 대응을 우선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억지가 될 것이냐? 오늘 저 파이낸셜 타임즈 보니까 이태리 드라기 총리가 서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는다. 유일한 수단은 경제 제재뿐인데 그거 가지고는 러시아의 의지를 꺾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통합 억지 전략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가능한 수단이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대응반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하버드대 앨리슨 교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양면 대응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만의 억지력, 또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국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그런 것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전략적 모호성 포뮬라를 만들자. 근데 뭐가 새로운 것이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찰스 글래서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인데 미국이 대만은 포기하자예요. 왜냐하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전략적 가치가 없다. 대만이 중국 손 아래 들어가더라도 얼마든지 미국의 잠수함 전략에 의해서 중국을 억제할 수 있고 특히 인도양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억지 가능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제 부시처럼 뭐 친대만 파업, 대만 정부가 양성한 중국 전문가니까요. 전략적 명확성을 하자. 스트래티지 클래리티. 그러니까 미국의 대만 방위 공약을 확실히 하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앨리슨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대만 침공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대만 카드를 적절히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데 쓰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베실레이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침공 시 미국 대응이 잘 되면 중국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대만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대만의 상황과 대응을 보면 대만의 경우에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이제 일국양제, 구이 포뮬라에 따른 것은 이제 작동을 안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그리고 대만이 최근에 사실 전략적 가치가 좀 상당히 늘어나는 게 아닌가. 반도체 분야에서 파운드리 경우에는 60%를 TSMC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하면서 반사 효과를 제일 많이 본 게 대만하고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지금 8대 무역국으로 미국의 8대 무역국으로 부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는 뭐 잘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만 대만 민주주의가 사실은 가치 외교를 앞세우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만 정체성이 굉장히 강화돼서 대만인 73%가 중국은 대만의 친구가 아니다. 대만은 대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여파로 야당인 국민당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정도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반발을 감안해서
상당히 중국 반응을 타진해가면서 대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단적인 예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참여를 했는데 주석 대신에 오드리 탕 디지털 장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중국식 어떤 프래그마티즘이 아닌가. 살살 그 때리면서 스레이홀드를 타진해가면서 움직이는. 그리고 재밌는 건 그 회의에서 일시 오드리 탕 연설 비디오가 끊어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화이트하우스에서 보고 지도를 보니까 대만하고 중국하고 색깔이 달리 칠해져 있으니까 그걸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여튼 미국, 중국, 대만 간에 하여튼 서로 힘을 겨루면서도 잴 거 다 재면서 한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보다 훨씬 대만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습니다. 40%입니다. 우리는 지금 25%, 홍콩 합하면 30%인데 훨씬 높아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반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소위 상호의존의 무기화는 비대칭성에서 나옵니다. 근데 비대칭성이 대만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무기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군사공격에 대비해서 방위력을 정비하는데 대만의 경우에는 2025년을 되게 군사공격 시점으로 보고 있고 미국에서는 2027년을 되게 보고 있습니다. 2027년은 중국군을 만든 그 창건이라고 하나요? 창군 100주년이 2027년입니다. 그게 조금 다른데 어쨌든 뭐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잘 아시다시피 징병제와 무병제로 혼합해서 하고 있고 굉장히 군사 대비 대사가 지금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10월 2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안보 불감증과 군 기강 회의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대남 병력이 27만에서 18만으로 최근에 감축이 됐습니다. 예비군 220만 매년 8만 뽑는데 병력 충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 뭐 군사력 대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비대칭 전력 강화에 좀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만 유사시 한국의 대응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대만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대 이익입니다. 중국 일변도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사실 대만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사실 한국의 6.2 교역국입니다. 2020년에 340억 불 무역고가 있었고 민주주의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뭐 깨서는 안 되겠지만 그 내에서 그걸 자꾸 올리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1992년 대중 수교한 이래 그걸 두드리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건 보수 진보 구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눈치 보고 있습니다. 보수도 눈치 보고 진보도 눈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적당히 좀 프래그마틱하게 두드려가면서 우리의 공간을 늘려가는 그런 시도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 아닌가. 그리고 대만 해협이 만약에 이제 군사 점령됐을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 숏컷입니다. 대만 해협의 외연을 돌아서 가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안전면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물동량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실은 대만과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전에 관해서 이해 당사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1년 5월 그러니까 금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그리고 12월에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건 늦었지만 상당히 적절한 것이 아닌가. 우리도 우리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땐 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대만, 동중국해, 한반도가 제가 보기엔 동시 연계돼 있고 중국의 해색지대 전략을 쓸 경우에 더더욱 그 연계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양동 작전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미국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일본도 지금 대만 침공을 할 경우에 센카쿠 점령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만에서 한 200km 떨어진 이시가키지마에 미사일을 최근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대만 유사시에 대해서 미일 간에 이미 협의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게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만 침공이 동북아전으로 확전되거나 전술핵이 사용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해색지대 전략을 구사해서 봉쇄, 사이버전을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특히 미국의 협조 지지 지원 요청이 분명히 있을 텐데 동맹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 판단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연 뭐라고 할까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남침 의혹이 뭐 대만 침공이 일어날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호주, 일본에 대해서 지원 요청하는 것보다 우리에 대한 지원 요청, 즉 한국에 대해서 지원 요청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사실 한반도의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한국군에 대한 지원 요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노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일 델리킷한 문제는 주한미군의 대만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 사용 문제입니다. 전략적 유연성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그 대만이나 대만 해역에 출동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는데요. 그 경우에 협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편제사 얼마만큼 거기에 도움 가능할지는 전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결국은 해공군 위주해야지 되는데 해공군 경우에는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건 대만의 전투에 참여하는 미군이 본토나 또는 멀리 원격지로부터 올 경우에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를 해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해양관할권 침탈이 굉장히 지금 전 중국 연안 해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고 그레이존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해상법이 새로 돼가지고 해경, 경찰의 군함과 같은 그러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되고 이어도 문제, 서해 불법 조업 문제,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서해 해양 경계 협정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뭐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이 회의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소위 잠행성 관할권, 크리핑 주리스딕션을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EEZ의 경우에는 서경 126도 내지는 서해 퇴적층 뭐냐면 황하에서 양자강에서 흘러들어온 퇴적층이 서해에 대륙붕을 형성했다. 이런 논리를 세워가지고 대개 보면 2대1로 배분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국제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화제에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 일민국제환경연구원의 김민성입니다. 오늘 우선 이렇게 연말에 공간 한반도 연구회에서 가장 큰 행사에 토론자로 초대를 해주셔서 윤덕희 원장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 신대사님 발제 들으면서 그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두 소개를 해주셔서 이러한 것들을 다 아울러서 고려를 해야 한국의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 토론이 너무 좀 이렇게 겉핥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번 계기로 좀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사실 뭐 좀 길긴 한데요. 조금씩 읽어 나가면서 이제 점프를 하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만 사태에 대한 의미와 현 상황의 평가를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대해서 일국 양제의 원칙을 지속하고 있으나 동시에 대만과 완전한 통일은 역사의 임무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만과의 정치적인 대립 양상이 두드러지자 공개적으로 대만을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사태에 대한 함의로 중국은 대만을 포함해서 결국 일국 양제가 아닌 일국 일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의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수정주의적인 행위라든가 정책의 교두보가 될 가능성, 그리고 군사적인 충돌이나 중국 주도의 통일이 일어날 경우에 아태 지역의 안보 불안정과 미국의 지역 영향력 감소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만 관계법을 통해서 대만에 군사적인 지원을 해온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계속 지속이 되어 온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서 대만을 대중견제의 전략적인 요충지로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에 이어서 2020년에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입지가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좀 흔들리다가 최근에 차이 총통이 미국과의 경제통상 관계 강화 아젠다를 포함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대국민 투표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민진당이 승리를 함으로써 국내적 지지 기반을 다시 확보하고 민진당이 추진해 오던 독립 노선, 반중 행보,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대만에 대한 미중의 접근이, 그리고 각자에 대한 접근에 대한 상호 간의 비방, 군사적인 행위,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레토릭을 쓰면서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 역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군부, 특히 이제 전임 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신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027년에 대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2027년을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마크 밀러 합참의장이 가능성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단기간에 1, 2년 안에 일어나진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확고하게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대만 문제에 대해서 평화로운 해결을 낙관하기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양국은 대만에 대해서 상호 간의 양보를 적극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라는 이미지가 주는 국내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서 설정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의 지역 및 글로벌 안보 태세에서 특히 인도태평양 시대의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 대만을 전략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만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싸서 양안 관계 그리고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뿐만 아니라 양안 및 미 대만 간의 통상 문제, 미중 기술 패권의 핵심 고리로서의 대만의 가치, 이에 대한 경쟁,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대만 문제에 대한 미중 간, 그리고 미중 주도 간,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연합 간의 외교전 등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다양한 아젠다에서 그리고 아젠다 간의 연계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만 문제가 군사 및 경제, 기술 안보뿐 아니라 이념, 인권 등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다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수준도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련이 사실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근의 양국의 그런 접근을 통해서 대만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요. 중국에게 대만은 핵심 이익입니다. 그것도 핵심 이익 중에서도 최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맨 뒤에 부록에도 잠깐 적시를 해놨는데 한양대학교 이민규 박사님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인민일보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핵심 이익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핵심 이익들이 굉장히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확대가 되고 리스트가 계속 추가가 되는 와중에 가장 1순위로 나오는 것은 역시 대만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사님께서 이제 여론에 대한 추이, 대만의 그런 여론에 대한 대만에 대한 무력 점령 가능성, 무력 진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내의 여론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여론의 추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2005년에 제정한 반분열 국가법을 보시면 이 법이 사실은 대만의 독립 시도를 좀 억제하거나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서 분열을 방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침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향후 대만 문제 관련해서 중국의 무력 사용이 정당하다는데 법적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만이라는 핵심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서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는 압박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인태 전략 등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대만이 미국의 인태 전략에 호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 그다음에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침범, 2021년 최근에 어젠가의 자료에 의하면 대만 아디즈에 중국 군용기가 940여 대 진입한 것으로 대만 국방부 보고서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인 압박, 핵 잠수함을 출몰시킨다든지 그리고 사이버전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군사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런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세적인 기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를 지나면서 미국은 이제 중국의 인권이나 이념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대만을 국가로서 간주하면서 언급을 한다던가 대만과의 합동 군사작전 등을 진행함으로써 중국을 계속 자극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중국은 미국의 행동에 대한 반발로 공중과 해상에서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고 동긴 지역의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이러한 이제 중국의 이제 군사적인 대응이나 공세에 대해서 미국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군사적인 대응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보다 복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대만을 사이드로 계속 지원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대만을 주권국으로 간주하는 그런 양상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 대중견제에 대해서 유용한 수단으로서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대만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들과 예산, 인력 배치 이런 것들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신대사님께서도 TSMC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TSMC를 본격적으로 미국의 주도의 기술 동맹에 대만의 TSMC를 끌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황의 파일을 넓히게 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역시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지지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가치나 이념, 기술 동맹을 지향함에 따라서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방어해야 하고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적극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올 한 해, 그러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에 대만과의 굉장히 활발한 인터랙션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대만을 한 국가로서 이제 간주를 하는 그러한 모호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대표단을 파견한다던가 연방 의원들이 어떻게 대표성을 띠고 대만에 방문을 한다던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하고 전략적 경쟁법이라고 해서 대만과의 또 관계 증진을 위한 법령을 추가적으로 통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주둔의 미군 규모가 굉장히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만 본토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을 때 그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억측들이 많았는데 실제 미국 국방부의 인력 배치에 관련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실제로는 39명입니다. 지금 현재. 오바마 정부 시절에 10명이었었는데 제가 각주에 달아놨는데요. 오바마 트럼프 정부 초기에는 10명 내외의 병력에 대해서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39명으로 여전히 적은 숫자죠. 이게 39명이라고 밝혀졌을 때 중국의 네티즌들이 거의 어벤져스들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비아냥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주둔 미군의 규모가 매우 작지만 미중 수교 이후에 공식적으로 주둔 미군을 철수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대만 영토 내에 미군의 존재
그리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자국의 영토로서 미군이 주둔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작은 규모는 대만의 어떤 위기 시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개입할 경우 주변 지역의 주둔 미군, 주요 미군이라든가 주한 미군이 동원된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기술 부분입니다. TSMC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20년에는 화웨이에도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고 2021년에 중국의 여러 그 미국 상무부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에 대해서 TSMC가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기업의 존폐 위기에까지 몰릴 수 있을 정도로 TSMC로부터 받아들이는 그 반도체의 그 포션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래서 TSMC가 그러한 선택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TSMC가 중국의 고객사에 가서 공급을 그렇게 대량으로 중단을 해도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애플이나 엔비디아, 퀄컴과 같은 미국 고객사의 주문량이 증가를 했고 거기서 이렇게 좀 보완이 됐기 때문에 TSMC가 크게 손해보지 않고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좀 전방위로 대만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해협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올 한 해에만 다자 정상회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차례 이것을 상기시키고 대중국 견제 연대를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미일 정상회담부터 한미 정상회담, G7, 나토, 미, EU, 쿼드까지, 그리고 최근에 민주주의 정상회의,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대만의 유엔 참여 지지 독려 등 양자 다자 무대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만 문제는 뭐 주요 아젠다와 연계돼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식과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핵심 이익,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상황, 그리고 미중 간의 양보와 타협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목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만에 대해서 중국의 군사적인 대응 조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는 하지만 동시에 대만에 대해서 꽤 명확한 지향점을 염두에 두는 행보를 보여오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 목표가 사실은 대만의 독립이 아닌 대중국 견제라는 점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세부적으로는 중국의 무력 점령 가능성, 양안 관계의 특수성, 통일 혹은 대만 독립의 실현 가능성, 대만 방어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안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안 관계 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좀 보는데, 양안 관계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아젠다들이 반드시 타협이 안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에 대한 의존도도 사실 굉장히 높고, 사회적인 교류, 문화적인 교류, 그다음에 인구 구성이 굉장히 섞여 있습니다. 대만의 가족 구성을 보면 뭐 아빠는 뭐 대만 사람, 엄마는 중국인인 경우,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벌써 통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양안 관계의 변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양국의 공식 입장이나 보고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투입하는 예산과 인력 수준의 변화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은 세게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이제 법제적인, 그러니까 그 법 제도화라던가 이제 예산이나 인력 투입 재배치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정책의 변화가 없는 거라고 이제 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한국이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한국 정부가 사실은 이제 미중 전략 경쟁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은 좀 피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대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또 선생님들과 토론 후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로 중국의 최우선 핵심 이익으로서 이것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국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도 전략적 모호성을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동적인 양안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명확한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나중에 그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그 군사적인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발생이나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시 미국이 개입하면서 주한미군 차출뿐 아니라 한국에게 미국 주도의 연합 대응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군이 가는 거는 이제 좀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 인준 청문회 당시 한국이나 북한의 문제보다 중국과 대만 문제가 더 자주 질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대만 해협 사태가 발생하면 주한미군 차출 옵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 차출 시에 대북 억지력에 대한 신뢰 저하라던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었을 때 주한미군의 그런 전략적인 유연성에 대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중 관계를 고려하면 직접적인 전투 병력을 투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일이 벌써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일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참여 요청에 대해서 한국은 단계적인 접근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중국의 대만 위협에 대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공세적인 그런 무력을 사용해서 공세적으로 했다라는 것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연합 대응에 지지를 한다라는 정치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수사부터 첫 번째 단계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전력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뭐 군용 수송기라든가 군수 지원과 같은 지원 전력을 보내는 정도의 수준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연료를 지원한다던가 군사 물품을 지원한다던가 그런 부분 정도까지는 저희가 뭐 천천히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만 문제에 개입을 할 경우에 예상될 수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보복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 우방국들과 반드시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가 최근 저희가 잘 알다시피 호주가 이제 미중 전략 경쟁에 어떻게 보면 피해 국으로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 제재 그로 인한 이제 막대한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이 함께 대응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이템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와인을 사들이지 않아서 막대한 피해가 나는 것들을 그 와인 동맹같이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엄청나게 사들이는 그러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뭐 정말 수출입의 볼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대응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뭐 거의 발제하는 수준의 아주 좋은 그런 그 발제였습니다. 토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변 박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맡게 된 국방연구원 조비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임동미 원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을 오랜만에 대면으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면에서 정말 귀감이 되시는 존경하는 신각수 대사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맡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김민성 박사님께서는 거의 발표 같은 너무 좋은 토론을 해주셨는데 저도 준비한 내용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문의 첫 번째 꼭지로는 미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이 변화했다라는 평가에 저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 개최된 주요 정상회담에서 김민성 박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이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라는 문구가 굉장히 자주 등장했습니다. 일본과의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52년 만에 이것이 처음 언급된 거였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것이 처음 언급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문에서는 적지 않았지만 저는 그 최근 확장 억제와 미국의 핵 전략의 변화를 중점으로 연구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중국도 변했지만 미국도 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대사님께서 대만 이슈가 미국의 동아시아 억지력의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정말 딱 와닿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대만 이슈가 변화한 미국의 동맹 전략, 다른 미국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테스트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토론문에 적지는 못하였는데 그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면 뭐 과거 트럼프보다는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지만 2021년을 돌아보면 상당 부분 트럼프와 연속성을 갖는 그런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 미국의 억제와 확장 억제,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핵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트럼프식이 시작된 노후화된 미국의 전략 핵 위해서 차세대 ICBM 개발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확장 억제 차원에서 배치된 전술핵 전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저위력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물론 NPR이 나와야 알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커스를 출범시키면서 미국이 1958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호주에게 원잠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가장 인접국인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인텔 전략 하에 그 일본의 핵능력 강화를 미국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하면 제가 보는 미국이 내리고 있는 전략적 판단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첫째는 이 전장에서 물리적이나 심리적이나 여전히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무기를 의존이 불가피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강한 동맹과의 협력과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대사님께서 이 발표에서 미국이 이 통합 억지로 중국의 대만 침국을 억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도 이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는 이 노후화된 핵 전력을 보완해서 상징적인 억제력을 발휘하고 동맹 차원으로는 이들 국가들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것을 동맹국들과 더 분담을 확대하고 그 위에 이제 오늘 토의의 주제인 대만 사태와 같은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약을 모호성에서 명료성으로 가져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억제력을 강화하고 대신 이 물리적으로는 직접 개입된 미군의 풋프린트를 보다 유연성을 늘리면서 동맹과 함께 지금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토론문의 두 번째 꼭지 부분인데요. 이러한 미국의 변화, 미국의 대만 정책, 그리고 물론 중국의 변화에 따라서 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주변국의 군비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님께서 모두 다루어 주신 이 대만 유사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라든지 주한미군 기지 사용 문제라든지 그레이전 사태 같은 것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잠재적인 문제라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주한미군의 정찰기는 이미 2020년부터 대만 해협을 포함해서 황해, 남중국해 등에서 빈번하게 중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만 사태가 발생한다면 부분의 연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세 번째 꼭지에서 적어둔 것처럼 이러한 대만 문제가 한국에게는 연루의 위협뿐인가 이런 반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사님께서도 이제 대만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대 이익이며 해상 운송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루에 대한 위협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키고 또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미국의 전략이 변화하고 있고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대만 사태 발생 시 주한미군이 개입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드 때 봤던 것처럼 중국의 보복이라든지 북한 문제 이런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면 한국도 보다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임덕민 교수님도 계시고 신학수 대사님, 박철희 교수님 모두 다 계시지만 일본을 보면 이러한 전략적 판단을 이미 내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장에 그 박스에 정리한 내용에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식이 작성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미국의 기밀 문서가 1월 5일 해제되면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연초에서 나왔고 많이 다루었고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사실 저는 연초에 이 문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공감 모임 중에서
2018년, 2019년대쯤에 그 일본과 미국이 워싱턴 조야에서 한국 없이 가는 방안을 비공개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모임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들었을 때는 근실 문제는 그래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문건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 문서가 해제됐을 때 다시 봤을 때 미국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 인도, 일본을 중심으로 선택을 했고 일본의 군사력의 현대화를 돕는 것, 일본을 이렇게 empower한다고 표현하면서 반면에 한국은 이러한 지역 구상에 보다 더 참여하도록 장려, encourage 한다는 차원에 그쳤다는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해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생각보다 그 시기가 훨씬 빨리 오고 있구나라고 절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신정부가 취임하였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 미국은 과거 미국과는 다르다라고 과거에는 그 변화가 점진적이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중국의 부상을 2010년대 전후로 구분하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평가도 2018년 이후 아니면 올해 이 연속성을 확인한 올해를 우리가 10년 뒤에 봤을 때 이 전후로 미국의 시기를 구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대전략을 대정비하고 동맹과의 분담에 나서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된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만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라 한다면 군사력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군사력 강화, 한미동맹 차원, 그리고 국제 공조 강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시금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호주에게 이전하기로 한 원잠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원자력 이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통해서 접한 바가 있는데 대만 사태나 이런 동맹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을 펼치고 이 종전선언과 같은 부분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부분에서의 기회도 조금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박스 부분은 이 호주가 계획대로 원잠을 취약한다면 10년, 20년 후면 여기 질서가 좀 다르게 될 텐데 여기에서 것인지 좀 큰 폭의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최근에는 미국에서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의 상황을 한국의 국가 이익에 맞게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제 한국군에 직접 이 대만 사태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요청할 경우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고 대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김민석 박사님께서는 이 전략적 모호성 아니면 이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 토론에서 대사님께서 이 한국이 대만 이슈를 좀 기회 차원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유익한 세션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요즘에 그 미국 조야를 보면은 북한 핵 문제보다도 이 대만 문제, 중국 문제, 뭐 이 태평양 쪽 뭐 오코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훨씬 북한 문제보다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게 미국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만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이렇게 그 수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두 번째 포인트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이 대만 해협에서 뭔가 컨틴전시가 발생하는 이 상황은 북한의 도발을 부를 수 있는 일종의 풀 팩터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게 상호 독립된 이슈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대만 해협 사태를
상당히 어떤 고립된 케이스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great 뭐 mistake,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큰 패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미국 측에게 좀 주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제가 다른 얘기가 많이 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만 북한 핵 문제 났을 때 미국 보고 이 대만 문제하고 북한 문제를 서로 링크 시켜가지고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미국 측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꾸로 아주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 지금 왔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이제 많은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가 갖춰줬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지금 대만에게 부여하는 이런 전략적 그 중요성, 가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북한의 지금 핵 문제를 30년째 풀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두 문제가 서로 링크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인정을 미국 애들이 한다면은 뭔가 새로운 어프로치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북한 핵 문제를 피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세분 전달하겠습니다. 이 발언 뭐 신청자가 많아서 제가 긴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어제 저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좀 오늘 선정을 해가지고 좋은 발표를 듣게 돼서 정말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중국 대만 침공 문제에 대해서 유튜브를 2개 만드는데 제가 조회수가 20만 넘어가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김성환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 북한 대만 이거는 북한에 대한 집중력은 떨어지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북한 문제는 아무리 지금 미국이 무슨 용어를 써봐야 이건 아무 바꿀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거는 지금 그냥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센스 오브 어전시가 없는 거죠. 그럼 북한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 같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집중하는 거지. 그래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게 중요성이 떨어진 거라고는 보질 않거든요. 지금 외교적 노력이 별로 그렇게 크게 지금 성격을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냥 우선 덮어놓는 거다, 나는 그렇게 보고, 이 대만 침공 문제도 나는 별로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 뭐 합참 미국의 합참 의장 이런 사람들은 이 군 쪽에서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군비 국방 예산 늘리고 군비 생각하기 좋은 거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뭐 게임 18대 0 이거는 뭐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18대 0 된다고 이기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놔야, 이게 겁을 많이 줘놔야 여론이고 국회고 이게 좀 움직이는데 도움 되니까, 이게 군인들이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이게 새겨서 사실 들어야 되고. 근데 중국의 의도는 뭐냐? 중국도 이 실제 쳐들어갈 능력은 없다고 보고 겁주가지고 독립선언 못하게 하는 거. 나는 그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게 뭐 조용히 말로 해가 안 되고 지금은 계속 가서 이게 무슨 이렇게 계속 뭐 대만을 무력으로 또 이걸 해방시키겠다는 말을 진짜 가서 할 것 같으면 이 소리 그렇게 뭐 요란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인티미데이션 전략이로는 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국내적으로는 이게 시진핑이 지금 남이 안 하던 영구 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래 최소한 뭐 3기, 4기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만을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가 지금 집권 연장하는데 이용하는 게 이것처럼 편리한 게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 가지 중국이 지금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대만 가지고 이거 하게 되면 이게 굉장한 뭐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그에 대한 시비를 줄이는데 상당히 그 뭔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미국도 지금 뭐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냐 스트래티지 클래리티나 이런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지만은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이 가지고 전쟁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대만이 독립선언할 상황이 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릴 겁니다. 내가 독립선언을 해가지고 중국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책임 못 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아마 뭔가 메시지를 보낼 테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대만이 방어 능력을 스스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계속 무기 팔고, 지금 아마 미국하고 계약해 놓은 거면 다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2, 3년 내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중국이 쳐들어가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다가 이제 중국을 디터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미국 군함이 들어가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면 말이야. 실제로 쳐들어올라 그래도 그게 미국 군함하고 군함을 통과해가지고 대만을 가야 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발적인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중국도 그런 충돌을 원치 않고 미국도 원치 않지만 일종의 디터런스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침략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게 중국의 이 패권주의의 종말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대만은 현역은 20만도 안 되지만 예비군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이 되는데, 중국은 현역은 거의 200만 되지만은 예비군이 없거든요. 그 중국군이 그 170km 되는 해협을 건널 수 있는 게 그게 1년에 한 2달밖에 안 돼요. 파도 때문에. 그래서 상륙할 수 있는 해안이라는 것도 몇십 킬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뻘이고, 그 상륙할 데가 별로 없어요. 대만 거기가 길어도 전부 다 우리 서해처럼 뻘이 돼가지고, 지리적으로 어려고 그 모든 중국이 상륙할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요새로 가야 돼. 지하에, 그 중국이 아무리 중국이 가진 미사일 다 써봐도 그 밑에 지하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근데 이제 미사일을 중국이 공격을 하게 되면 주로 비행장, 레이더 기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다 하면 그거 가지고 손해는 좀 보겠지만 그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륙작전을 못하면, 이게 상륙작전을 성공하면 대만 독립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했다 그러면. 대만이 자기들이 방어를 포기하면 모르지만은 200만 명 현역 예비역이 정말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 하면 중국이 100만, 200만 동원해가지고 바다 건너다가 한 반은 죽을 테고. 지금 미국이 지금 다 하품 미사일이고, 헬파이어 미사일이고, 지금 헬기, 공격 헬기고, 이런 거 엄청나게 지금 다 해줬죠. 미사일도 말이죠. 대만이 가지는 팩3가 우리가 가지는 팩3보다 훨씬 그 성능이 좋은 겁니다. 지금 최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F-16도 지금 최신형 우리가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최신형을 지금 다 팔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중국이 이거 지금 급조는 거 하고, 실제 상륙하려면 그건 중국이 이건 내가 보기에는 50만, 100만 물귀신 될 각오를 하지 않고는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게 온갖 오판과 이런 게서 일어나기 때문에 단정을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우리한테 좋으냐 나쁘냐. 저는 중국이 그거 한 100만 정도 물귀신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 대국의 오만이, 그리고 이게 중국 공산당의 리지티머시가 나는 굉장히 손상을 입을 것 같아요. 난 그거 가서 쳐들어가서 중국이 완전히 한 망하는, 그 보상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중국의 패권에서 오는 우리 동아시아의 이 안보 도전,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은 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미국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울 게 아니라 대만에다 지금 방어 무기를 타이완 릴레이션스 액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무기 다 제공해주고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제대로 중국 상륙하면 몇백 척만 가서 중간에 이게 하품 미사일이 맞아가 기침대원 하면요. 중국 결국 하다 그만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륙 못 합니다. 상륙하는데 길에도 맸을 때 있죠. 그 모든 탱크 같은 거 와도 그 길에 부수하는 거 그거 다 해놓은 거 치우는데도 미군이 원산 상륙할 때 걸렸던 시간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2주일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는 군사적으로 이게 붙어가지고 크게 저는 중국이 덕볼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만의 가장 큰 무기는 저는 반도체라고 봅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40%라 그러지만은 그게 대만하고 한국이 중국에다 반도체 안 팔면 중국 경제는 다 무너지지. 그 중국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결국은 저는 큰 걱정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아까 신각수 대사님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심리적으로는 중국이 어떤 유혹을 줄 수 있다고 보지만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가서 러시아하고 싸우느라고 힘 안 빼고 아껴놓는 게 실질적으로 중국이 대만 쳐들어올 때 막아내는 실질적인 힘은 그대로 유지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뭐 중국을 좀 대만 침공하도록 부추기는 데는 그 우크라이나 가서 지는 게 아니 안 가는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실제 상황에서는 중국한테 저는 훨씬 더 불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저는 뭐 이게 우리 중국하고 수교할 때 일종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제로 해서 한 건데 그걸 깬다 그러면 결국 중국하고 단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시기에는 너무 큰 리스크 같고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한 딜을 우리가 깨는 건데 그거는 어려울 것 같지만은 이제 우리가 결국 미국 중심으로 대중 무역 검수 특히 반도체 검수 같은 거 하는데 그거는 저는 빠질 수가 없다고 봐요. 무력으로 대만을 도우고 뭐 이건 안 되겠지만은 결국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제재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주한미군은 그게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게 공군밖에 없잖아요. 해군은 없는 거고 공군 저 F-16 72대와 A-10 24대 있는 거 그거 나는 그거 가져가서 거기 할 그건 아니고 그건 주일미군과 저는 7함대 병력만 하더라도 대만 지키려고 마음먹으면 주한미군을 뭐 해상군을 빼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뭐 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뭐 내가 시간 좀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 네, 사실 올해 들어와가지고 제가 국제회의한 거에서 대만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논의를 안 하는데 저희 공감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중 한일 싱크탱크 해가지고 해봤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한반도 유사 사태는 하나도 걱정 안 하고 대만이 위험하다. Most volatile area라고 전부 다 특히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번에 우리 김성환 원장님도 그 줌으로 참석했지만 트랜스패시픽 다이얼로그 갔더니 거기서도 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만이란 문제는 우리가 우리는 워낙 한반도 사태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대만은 별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우리를 바깥으로 나가니까 특히 일본, 미국에서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신대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시는데 특히 뒷부분에 가서 잘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천영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직접적으로 그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금방 상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미국하고 일본에서 오는 이 고려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는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세 가지인데 결국은 대사님 마지막에 쓰신 양동작전하고 복합위기의 발생 가능성?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일본의 다카미자와 하고 다른 친구들이 그 얘기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만 위기가 발생을 하면 한국이 개입하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중국하고 북한이 연동해가지고 미군을 잡아놓기 위해 가지고 도발을 하거나 침공을 할 때 한미일이 어떻게 협력할 거냐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했고 아마 이 부분은 미국이 직접 안 하면 일본이 우리한테 계속 한미일 안보 협력의 차원에서 이거를 대만 해협 위기 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고 하는 거를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주로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대만에 대해서 한미일 협력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가 답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우리 조비안 박사가 잘 거기 새로 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을 인용을 잘 해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역의 우발 사태라든지 지역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으로 대만 사태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한 미군 중에서 일부가 거기에 대만 사태에 차출이 된다든지 하는 거. 그다음에 뒤에도 지적이 됐지만 주한 미군을 활용을 해서 부근 기지를 활용해 가지고서 미군들이 대만으로 출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거는 우리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주한 미군의 연락사뿐만 우리가 주일 미군 기지도 우리 한반도 사태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일본 아베가 한번 열받아 가지고 우리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대만에 만약에 개입하는 주한 미군의 그 자체 출동과 기지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대응을 할 건가라는 게 대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오피셜라이즈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은 이제 한국군 자체인데 한국군한테 아마 육군을 보내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해상봉사대, 정찰, 그다음에 서치 앤 레스큐, 그다음에 사이버 이런 거에 대해서 대만 협업에서 옆에서 불이 났는데 너는 안 보고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글쎄 우리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지 제한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도 쭉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사님께서도 생각을 하신 게 계시면은 좀 이게 통해서 한번 밝혀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1월에 이제 미국 갔을 때도 사실 그 뭐 북한 이야기보다는 한국의 어떤 뭐 지역 내 역할과 이제 대만 문제 이야기가 이제 훨씬 많았던 것이고 그 이야기가 많은 거에 비해서 한국에 대한 기대는 아주 냉소적인 수준으로까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느껴졌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 내부에서는 뭐 쿼드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했지만 오히려 이제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그런데 관심이 있냐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던 거여서 아까 이제 조 박사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러한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지금은 상당히 이제 냉소적인 상황인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대만에서의 어떤 미중 간의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한국의 역할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그때 미국에 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그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는 미중이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이 상당히 컨테인될 수 있는 충돌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미중 간의 충돌이 생기는 거는 컨테인될 수 있는 충돌이 아닐 거다. 그러면은 한국이 무슨 이거를 조심하고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지. 미중 간에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 나왔던 이제 그 인테그레이티드 디터런스랑 관련해서 중국이 인식하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비용을 굉장히 높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이 이러한 중국의 위협적인 행동에 관한 비난 같은 것을 정치적으로 상당히 동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한국에게 이제 원하는 그런 것인데 과연 뭐 제가 볼 때 지금 정부는 일단 뭐 그쪽에는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거고 다음에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면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입장을 뭐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한 우려를 이제 계속해서 표명하고 하겠지만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문제라는 것은 지역 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조금 그래도 뭐 말을 하고 있지만 지역 내에 특히 중국에 관한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이 전혀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음과 더불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일본, 호주, 대만 같은 국가들에게 다른 차원의 혜택들이 지금 이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무력 충돌 상황에 한국의 역할도 있지만 보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이러한 움직임에 정치적인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세컨 티어 동맹국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손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미국 사람들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만 문제라든지 오커스 뭐 이런 것들이 순위를 두느냐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미국의 전략 중심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아프간전 종결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데 결국 미국의 이 군사 전략, 그 국방 전략의 그 핵심이 결국은 중국에 있고 그 중국과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 핵 문제보다는 대만 문제가 훨씬 더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담당자들이 오바마 정부 때 북한 핵 문제로 아주 손댄 사람들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이거 쉽게 해결 안 된다는 아까 우리 천수성님 말씀하셨듯이 잘 안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더 그러니까 전략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미 간의 그 북한 핵 문제를 하려면 결국은 한미 간에 미국을 움직일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레버리지를 확보하지 않고 가서 읍소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대중 전략에 우리가 어느 정도 협조해서 지렛대를 얻지 않는 한 절대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지원해 주거나 관심을 갖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외교의 그 가장 기본적인 생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뭐 대만 문제를 떠나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한국의 대미 레버리지가 될 거고 그 차원에서 북한 핵 문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을 해결할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정부하에서는 뭐 기대하기 어렵고 다음 신정부하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응분의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뭔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만 공격 가능성에 관해서는 뭐 우리 천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에서 염려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2AD 전략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글로벌 포스처 리뷰 발표를 안 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전력 분산하고 분산된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걸 지금 체제를 만드는 게 미국의 지금 국방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만 문제는 굉장히 그러한 미국의 전략 의도를 충족하기 좋은 재료죠. 그렇기 때문에 뭐 18대 0이라는 걸 저는 뭐 그것을 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겠죠. 원래 이 레드팀, 블루팀 할 때 보면 다 레드팀에 유리하게 되게 그 워게임 시나리오를 하고 그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게 기본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18대 0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방비 그러니까 이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의 군사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리소시스를 만드는 데는 아주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outright all out invasion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트리키하게 그레이존 택틱스를 쓸 경우에 정말 미국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중국이 이 대만에 대해서 대만을 좀 뭐라고 할까요? 독립의 의지를 꺾고 가능하다면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쉽고 빠르게 별 희생 없이 대만을 손에 넣는 그 전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정보도 많이 모으고 시나리오도 잘 보고 그 시나리오가 한반도에는 어떻게 연관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많이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제일 뭐 쿼런틴이나 블로케이드를 할 경우에 사실 그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뭐 우리 천승 말씀대로 미군 해군 함정이 뭐 돌아다닌다고 하지만 중국이 딱 그런 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뭐 중국은 지금 선박량이 뭐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그래갖고 민간 어선 동원해서 하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뭐 폭발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굉장히 세심하게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저 신범철 박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정찰 문제나 뭐든지 하여튼 미군하고 긴밀히 협력을 하고 따질 것 따지고 물어볼 것 물어보고 해서 대응을 해야지 됩니다. 그냥 지금처럼 뭐 그건 대안의 불처럼 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관심도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은 탈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전면전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한미동맹에 의해서 우리는 뭐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누가 얘기했더라 그 연계돼서 우리 조태용 의원님이 얘기를 했죠. 한반도하고 대만하고 센카쿠하고 연계돼서 이 사안이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우리는 뭐 고민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쉬워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중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해야지 되고 또 하나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걸 꼭 수동적으로만 지금 자꾸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동북아에 있어서의 어떤 유사 상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력을 굉장히 강화한다는 측면.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경제 안보의 연계가 무지하게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우 박사님 말씀대로 이런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우리가 협력했을 때 사실 우리의 그 가장 큰 장기가 경제 아니겠어요? 근데 그 경제의 핵심은 제가 보기엔 신기술입니다. 이머징 테크놀로지인데 그 이머징 테크놀로지에서 미국과 동반자로서 인정받느냐 없느냐는 건 인도태평양에 얼마나 협력하느냐가 뭐 거의 비례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가 협력을 하면서 물론 그거에 따른 중국으로부터의 그 반발이나 어떤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각오해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이제는 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건 각오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이 큰 틀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늘려가면서 대만 사태라든지 또는 경제 안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저는 뭐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오늘 주제가 그 1시간 40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공감에서 이 몇 개월 이
로서 이 대만 사태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북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 두 가지를 앞으로 저희 이제 2월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 기간 중에 좀 좋은 보고서가 나오고 그걸 위해서 뭐 원래 포럼이든 또 저희가 뭐 그 긴급 자담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느낀 것은 요새 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패권 경쟁이 지금 이 지역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캐캐묵은 또 한 번의 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140-50년 동안 그 세 차례 정도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이 항상 한반도가 전쟁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태를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이 연루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대만에서 일어나면 그건 분명히 한반도로 전화가 미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미중이 격돌을 했을 때 결국은 서해를 통해서 북해 함대가 내려가야 되고 그 길목을 주한미군이 지키고 있고 중국으로서는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공격할 가능성도 많고 물론 그거는 오키나와든 뭐 일본에 있는 기지든 다 연루돼서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반도는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떤 정책과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